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편은 동남아로 출장을 갔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5살 배기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제 아들과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더군요.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은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아들 준우의 겨울방학 첫날이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얄미울 정도로 좋았던 그날. 거실 바닥에 어지럽혀진 장난감을 치우고 있는데 핸드폰이 카톡하고 울렸습니다. 남편 김도훈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통유리 너머로 대형 여객기가 보이고 전광판에는 베트남행 비행 편명이 흐르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탑승구 앞이야.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아마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 당신이랑 준우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선물 사갈게. 그 밑에는 그의 카카오 스토리 캡처 사진도 있었습니다. 같은 공항 사진에 새해에도 가족을 위해 달린다. 출국이라는 멘트가 달려 있었죠. 저는 피식 웃으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도착하면 연락하고. 집 걱정은 말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에서 레고를 맞추고 있는 준우를 보니 마음이 좀 허전했습니다. 도훈 씨는 2년 전 부장으로 승진한 뒤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 업무라며 사흘이 멀다 하고 비행기를 탔죠.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남자란 자고로 일이 우선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한서연은 남편 없인 못 사는 그런 나약한 여자는 아니니까요. 엄마, 준우가 삐뚤빼뚤하게 만든 비행기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아빠 또 비행기 타고 갔어? 응. 아빠가 이래서 우리 준우 장난감 사주신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랑 놀이공원 갈까? 우리 둘이서 신나게 놀자. 와, 신난다. 아빠가 없다는 서운함은 놀이공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준비해서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놀이공원인 드림랜드로 향했습니다. 평일이었지만 방학이라 그런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솜사탕의 달콤한 냄새와 아이들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들어가자마자 가장 좋아하는 회전목마부터 타자고 졸랐습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아이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나 제일 큰 백마 탈 거야. 왕자님처럼. 그래, 우리 왕자님 백마 타자. 웃으며 맞장구 치던 제 시선이 무심코 돌아가고 있는 회전목마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말 위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빛의 잔상처럼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딱 멈춰섰습니다. 제일 앞쪽 화려한 안장이 얹힌 황금색 말 위에 세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오리를 등지고 앉아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고 그 앞에는 긴 생머리의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뒤에 있는 남자에게 기대어 행복한 표정으로 품 안의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새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뒷모습, 저 남색 바람막이 점퍼,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걸기 위해 고개를 돌릴 때 드러난 귀 모양과 구레나룻, 심장이 차가운 소나귀에 꽉 잡힌 듯 멈췄다가 이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도훈 씨는 지금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어야 해. 아니, 적어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에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 뒷모습은 제가 10년을 봐왔고 10년을 함께 잤던 너무나도 익숙한 제 남편 김도훈이었습니다. 그때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아 제 쪽으로 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코.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가족을 위해 하늘 위에서 고생하고 있어야 할 제 남편 김도훈이 맞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여자아이는 대략 4~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양 갈래머리를 하고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아이는 고개를 젖히며 까르르 웃고 있었죠. 그 앞에 앉은 여자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단아하고 청순한 분위기의 미인으로 남편의 가슴에 기대어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전목마는 계속 돌았지만 제 눈은 그 여자아이의 얼굴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하얀 피부, 큰 눈, 오뚝한 코,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가 말려 올라가는 모양까지. 저는 급히 고개를 숙여 발을 동동 구르며 엄마, 저 빨간 말도 타고 싶어 라고 외치는 제 아들 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김도훈이 애지중지 안고 있는 저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머리 길이와 옷만 다를 뿐 두 아이의 얼굴은 마치 한 유전자로 찍어낸 듯 이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았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한기가 치솟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음악 소리, 환호성, 추러스 파는 소리들이 순식간에 멀어지고 오직 제 귓가에는 쿵쿵쿵 하는 무겁고 끔찍한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준우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손이 너무 차가워.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아이 손을 으스러져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쭈그리고 앉아 준우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제 어깨에 파묻어 회전, 목마 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갑자기 좀 어지러워서 그래.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나온 게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준우를 안은 채 뒷걸음질 쳐서 거대한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시야가 차단되자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김도훈은 베트남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속였습니다. 그가 안고 있던 내 아들과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 저 여자는 누구지? 그들은 언제부터 만난 거지? 저 여자아이가 4~5살이라면 적어도 5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김도훈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가설이 독사처럼 제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준우가 지금 7살입니다. 저 여자아이가 5살이라면 시기가 겹칩니다. 엄마, 우리 차례야. 준우가 품 안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서연아, 절대 당황하면 안 돼.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순 없어. 그래, 우리 백마 타러 가자.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도훈네 가족과 가장 멀리 떨어진 백마를 골라 준우를 태웠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아이를 잡았죠. 몸은 김도훈 쪽을 등지고 섰지만 온 신경은 그쪽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음악이 다시 울리고 회전목마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2개의 시선이 꽂히는 것 같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도훈이 우리를 봤을까? 뒤를 돌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2바퀴.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드디어 놀이기구가 멈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준우를 안아 내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척하며 쭈그리고 앉아 김도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김도훈이 여자아이를 안고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작이 너무나 익숙하고 다정했습니다. 그 여자도 내려와 자연스럽게 김도훈의 팔짱을 꼈습니다. 김도훈이 아이에게 뭐라 말하자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한 손은 아빠, 한 손은 엄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아이스크림 가게 쪽으로 향했습니다. 구역질이 날 만큼 완벽하고 화목한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엄마가 사줄게. 제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준우를 안고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엔 줄이 꽤 길었습니다. 김도훈은 그 여자와 아이 뒤에 서서 핸드폰으로 결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자는 허리를 숙여 아이에게 무슨 맛을 먹을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둥 옆에 서서 차가운 탐조등처럼 그 여자를 훑었습니다. 예뻤습니다. 공격적인 미인이 아니라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참한 인상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 안에 입은 니트 원피스도 태가 났고요.
그녀가 김도훈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오랜 시간 쌓인 신뢰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하루 이틀 된 사이가 아니라는 증거였죠. 김도훈이 계산을 마치고 뒤를 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많은 인파 너머로 그의 시선이 무방비 상태로 제 눈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막 받은 아이스크림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녹은 크림이 그의 반짝이는 구두 위로 튀었습니다. 어머, 왜 그래요? 여자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아빠, 내 아이스크림. 아이도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그 두 글자가 독을 바른 송곳처럼 제 귀를 찌르고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김도훈의 얼굴은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아주 볼만했습니다. 입을 뻐끔거리며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공포와 당혹감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비틀어 웃어주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서늘한 미소였죠. 그리고는 마치 모르는 사람을 우연히 본 것처럼 시선을 거두고 품 안에 준우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무슨 맛 먹을지 정했어?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김도훈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쪽의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근처 벤치로 갔습니다. 김도훈은 여자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떴습니다. 떨어진 아이스크림은 줍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더군요. 도중에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 눈빛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공포, 후회, 그리고 어쩌면 못 봤을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 같은 게 섞여 있었죠. 저는 가슴 속에 꽉 막혀 있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못 봤을 리가. 김도훈, 우리의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베트남 갔다고 거짓말하고 여기서 딴 살림을 차리고 내 아들과 똑같이 생긴 딸까지 낳아. 아주 좋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을 누르고 김도훈의 카톡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평소에 가장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비행기는 떴어요. 날씨는 어때? 준우가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좋아하네. 당신 혼자 타지에서 밥 잘 챙겨 먹고 조심해야 해요. 전송.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입가에 크림을 묻히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다. 다음에 아빠 오면 같이 오자. 응? 아들과 너무나 닮았지만 순수하고 깨끗한 저 눈동자를 보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뻘건 용암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근데 아빠가 아마 오랫동안 아주 바쁠 거야.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준우가 숟가락을 빨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김도훈 일당이 사라진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바이킹도 타고 퍼레이드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제 모든 웃음 뒤에는 끓어오르는 증오와 차가운 이성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우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니 거대한 정막이 저를 감쌌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3시간 전 김도훈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여보, 나 도착했어. 여긴 신호가 잘 안 터지네. 아까 바빠서 답을 못했어. 재밌게 놀았어. 이 문자를 보내면서 얼마나 손을 떨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신호가 안 터진다. 바쁘다. 뻔한 레퍼토리. 저는 아까 녹음했던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 123 놀이공원. 그리고 다시 녹음 버튼을 누른 뒤 김도훈에게 전화를 걸기 전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도착했구나. 고생했어요. 우린 재밌게 놀았어. 준우가 아빠 찾더라. 숙소는 들어갔어. 거긴 덥지?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들어왔어. 호텔 와이파이가 좀 되네. 여긴 완전 여름이야.
밥은 먹었어? 완전 여름이라니.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인데 실내. 아마도 그 여자의 집이나 근처 호텔에 숨어 있겠죠. 먹었죠. 준우 좋아하는 파스타 해줬어요. 당신은? 동남아 음식 입에 맞아요? 길거리 음식 함부로 먹지 말고 일부러 동남아 음식 이야기를 꺼내 함정을 팠습니다. 답장이 좀 늦더군요. 고민했겠죠. 먹었지. 호텔 식당에서 대충 때웠어. 참 여보, 오늘 놀이공원에서 별일 없었어. 드디어 본색이 나옵니다. 떠보는 거죠. 별일. 무슨 별일요? 그냥 준우랑 둘이 재밌게 놀았는데. 왜요?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꿨어? 아냐. 그냥 사람 많아서 다치지 않았나 해서. 안심이네. 걱정 마요. 아, 참. 이번 프로젝트는 어느 도시라고 했죠?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까먹었네. 침묵. 방콕. 늘 가던 데지 뭐. 방콕. 늘 가던데. 그렇구나. 왕궁도 예쁘다던데 구경도 못하겠네. 숙소는 저번 그 호텔이에요? 질문이 구체화되자 그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지금 급한 업무 처리할 게 있어서 나중에 통화하자. 당신이랑 준우 얼른 자. 도망치는군요. 그래요. 바쁠 텐데 얼른 일 봐요. 사랑해. 통화를 끝내고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 123 첫 통화 2개의 녹음 파일. 차가운 씨앗 2개가 심어졌습니다. 불을 끄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냐고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충격이 지나가고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더없이 차갑고 냉정한 이성이 깨어났습니다. 울고불고 하는 건 약자의 선택입니다. 김도훈은 5년 동안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에게 걸맞은 답례를 준비해야죠. 그가 훔쳐간 가짜 행복을 무너뜨릴 만큼 무거운 답례를요. 핸드폰을 들어 친구 목록에서 강혜림을 찾았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혜림아. 자, 시간 될 때 연락 좀 줘. 소송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좀 큰 건이야. 동맹군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도훈의 카톡 프로필을 눌러 그가 올린 출국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친구들의 응원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 고생하네. 화이팅. 올 때 망고 말린 거.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검은 액정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쓰레기 파일 같은 감정들을 싹 지워버린 고성능 컴퓨터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출장. 이 핑계를 쓴 지 얼마나 됐을까요? 승진하고 나서부터니 2년. 아니 더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 3주에 한 번. 그때마다 저는 짐을 싸주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죠. 여자아이가 대략 5살. 제가 준우를 임신했거나 낳은 직후부터 이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명분으로 집을 비우고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아빠 노릇을 했다니.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김도훈이 재택근무할 때 쓰는 공간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윗칸에는 잡동사니가, 그 아래 칸에는 집문서와 보험 증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영수증 뭉치들. 숨을 죽이고 영수증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대부분은 별거 없었지만 몇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년 전 주유 영수증. 주유소 위치는 서부 간선도로 쪽. 작년 10월 마트 영수증. 품목의 유기농 딸기, 어린이 치약. 마트 이름은 우리 집에서 3km 떨어진 대형 마트. 날짜는 그가 동남아 포럼에 참석한다며 일주일간 집을 비웠던 때였습니다. 그는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어린이 치약을 샀죠. 누구를 위해서? 지난달 자동차 정비 내역서. 정비소 위치는 서울 시내. 그가 말레이시아 장기 출장 갔다고 했던 기간입니다. 이 종이 쪼가리들이 그가 출국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영수증을 촬영해 비밀 폴더에 저장하고 영수증은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게 필요했습니다. 책상 구석에 놓인 차량용 블랙박스 여분 메모리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건 여분이 아니라 그가 백업용으로 뒀거나 교체하고 남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차에 있겠죠. 저는 현관으로 가서 차 키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김도훈이 주로 모는 SUV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그의 향수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룸미러 뒤에 달린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뽑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리더기에 꼽고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어제 날짜의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 익숙한 서울거리, 그리고 차가 들어간 곳은 공항이 아니라 성동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 후 블랙박스는 주차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늦게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성동구 아파트가 아닌 그 고급 아파트 근처 상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늘 아침 영상. 고급 아파트 지하에서 차가 나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룸미러에 비친 뒷좌석이 살짝 보였는데 카시트가 보였습니다. 우리 차인 카시트가 없습니다. 준우는 이제 카시트를 안 타니까요. 차는 시내로 향했고 결국 놀이공원 근처 상가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시간대가 제가 그를 목격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공항도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그 집에서 나와 놀이공원으로 향하는 궤적만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달 영상을 무작위로 열어봤습니다. 말레이시아 갔다던 그 기간. 차는 매일 성동구 고급 아파트와 그의 회사를 오갔습니다. 6개월 전 태국 출장 기간. 차는 가평의 키즈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서 여자의 손이 물병을 건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제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SD카드를 뽑아 제 손바닥 안에 꽉 쥐었습니다. 플라스틱의 딱딱한 모서리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프니까 정신이 더 맑아지더군요. 영상을 모두 복사해 클라우드에 올리고 이중 암호를 걸었습니다. SD카드는 책장 깊숙이 꽂힌 아무도 안 보는 전공서적 사이에 숨겼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새벽빛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이제 차갑게 식어 무거운 납덩이 같은 증오가 되었습니다. 김도훈은 공간적인 거짓말로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저쪽 집에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그 여자는 누구인지,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아침 8시. 혜림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어제 문자 보고 놀랐어. 도훈 씨, 또 출장 갔어. 제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내용은 명료했습니다. 저는 어제 본 것과 확보한 증거들을 혜림이에게 브리핑하듯 쏟아냈습니다. 아이가 똑같이 생겼다는 부분에서 혜림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아, 잘 들어. 첫째, 지금처럼 절대 티내지 마. 둘째, 목표를 확실히 해. 이혼은 당연한 거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이야. 그 인간이 털어간 돈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 해.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을 다 뺏긴 힘들지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혼외자까지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 위자료도 세게 부를 수 있고 일단 그 여자랑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필요해. 흥신소. 아니, 민간조사관 소개시켜줄게. 심 실장이라고. 일처리 깔끔한 사람이야. 비용은 좀 들지만 네가 가져올 재산 생각하면 껌값이야. 저는 망설임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혜림이가 보내준 번호로 연락해 심 실장을 만났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보냈습니다. 그는 김도훈의 신상 정보와 차량 번호,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본 성동구 아파트 이름을 받아 적고는 5, 7일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완벽한 아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김도훈은 여전히 가짜 안부 전화를 해왔고 저는 다정하게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심 실장에게서 암호화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1차 보고서 대상 이수진 32세 미혼 쇼핑몰 운영 자녀 박지아 5세 3개월 부 미상 영유치원 재원 주거지 성동구 리버뷰 팰리스 107동 2902호 이수진 명의 특이사항 김도훈이 주3 사회 방문 주말 체류 빈도 높음 아파트 내에서 부부 및 부녀 관계로 인식됨 최근 유치원 행사 및 지아 공주님 5살 생일 파티에 아빠 자격으로 참석 첨부된 사진에는 김도훈이 지아를 목마 태우고 이수진과 손잡고 걷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5세 3개월, 준우보다 2살 어립니다. 리버뷰 팰리스는 우리 집보다 2배는 비싼 아파트입니다. 800만 원이 넘는 월급쟁이 남편이 거기 생활비와 대출금, 아이 국제 유치원 학비까지 대고 있었던 겁니다. 생일 파티 4일 전이었습니다. 그때 김도훈은 철야 회의가 있다고 했었죠. 남의 딸 생일 파티 해주느라 철야를 하셨군요. 분노보다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김도훈이 빼돌린 돈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혜림이의 조언대로 저는 조금씩 재산을 제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설이라 부모님 용돈 좀 넉넉히 드려야겠어요. 준우 영어 캠프 등록해야 하는데 김도훈은 의심하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그는 지금 제 의심을 사지 않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심 실장의 2차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경제 내역이었습니다. 리버뷰 팰리스 구입 자금 중 3억 원이 김도훈의 차명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이수진의 쇼핑몰 창업 자금 5천만 원도 김도훈의 돈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학비로 4,500만 원씩 이체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가 저쪽 집에 쏟아부은 돈은 어림잡아도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횡령 수준이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려 첩살림을 차린 거죠.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심 실장 정보에 따르면 이수진은 목요일 오후 4시에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저는 그때 그녀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도훈이 제게 준 것과 똑같은 공포를요. 목요일 오후 저는 준우를 데리고 성동구의 유치원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응, 친구들 구경하러. 4시 10분. 하얀색 벤츠가 멈추고 이수진이 내렸습니다. 김도훈이 사준 차겠죠. 그녀는 우아하게 유치원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아가 엄마 하며 그녀에게 안겼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준우 손을 잡고 그녀가 주차장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0m, 5m, 이수진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눈빛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준우의 얼굴에 꽂히는 순간 표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준우와 지아.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은 얼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안고 있던 지아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지아가 아파하며 올려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눈앞의 남자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저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차가운, 그러나 아무 감정도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한 번 쓱 훑고는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준우야, 피자 먹으러. 등 뒤에서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이수진은 김도훈을 쥐잡듯 잡을 겁니다. 김도훈은 패닉에 빠지겠죠. 그날 밤 김도훈은 평소보다 늦게 그리고 아주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그냥 준우랑 피자 먹고 왔는데. 왜요? 아니, 그냥
별일 없나 해서. 그는 차마 너 성동구 갔었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밤 11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김도훈이었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서연,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엊그제 성동구 갔었어? 거기 유치원 앞에서 얼쩡거렸다며.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다급하긴 했나 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덤비는 걸 보니 저는 노트북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왔어요? 근데 무슨 소리야? 성동구라니. 나 동네 피자집 갔다고 했잖아. 누가 그래? 내가 거기 갔다고. 거짓말하지 마. 누가 봤다니까. 누가? 당신 지금 베트남에 있어야 하잖아. 근데 서울 성동구에서 날 본 사람이 누군데? 당신 지인이야. 아니면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누구라도 있어. 김도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리기만 했죠. 찔리는 게 있으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는 꼬리를 내리고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제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 모든 대화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망의 시아버지 칠순 잔칫날, 친척들이 모두 모인 대형룸. 김도훈은 효자 코스프레를 하며 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빔 프로젝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늘 칠순 축하드려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김도훈이 불안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그게 뭐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저는 USB를 꽂았습니다. 벽면에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김도훈의 차가 리버뷰 팰리스로 들어가는 사진과 날짜. 출장 중이라던 날짜들이었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 이수진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과 김도훈의 계좌 이체 내역. 세 번째. 김도훈, 이수진. 지아가 손잡고 찍은 다정한 가족 사진. 그리고 마지막. 준우와 지아의 비교 사진. 이 아이는 박지아, 5살입니다. 김도훈 씨의 혼외자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아들 준우 몫이라 생각했던 재산, 수억 원이 저 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로마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도훈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오해야, 오해. 유전자 검사라도 해줄까? 아, 이미 했어. 친자 확률 99.9%.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해요. 양육권은 내가 가집니다. 재산 분할 소송은 변호사 통해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준우를 안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김도훈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승전보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후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도훈은 유책 배우자의 중혼적 사실혼, 재산 은닉까지 더해져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혜림이의 활약으로 저는 재산의 70%를 가져왔고 위자료도 두둑이 챙겼습니다. 리버뷰 팰리스는 가압류되었고 이수진과 김도훈은 서로 내 탓이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김도훈은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지금 저는 준우와 함께 제가 직접 인테리어 한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뜻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가짜 행복을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눈을 뜨면 제 옆에 곤히 잠든 준우가 있고 제 통장에는 든든한 잔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 더 단단한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촛불이 되기를 바랍니다.